안녕하세요. 다시 또 개강이네요. 시간은 잘 가고 3월달이 이게 내 책 아니네. 잠깐만요. 제가 3월달 출발하면서 요약집으로 해보기는 처음이에요. 지금 올해 지금 빨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집을 원래 요약집이 5, 6월 빠르면 5, 6월 이제 늦으면 뭐 문제풀이 과정 때 진행되는데 이제 이걸로 단권화 시키는 겁니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기본서 부분은 일단은 나중에 공부가 끝난 다음에 한 번은 읽으세요. 끝난 다음에 지금 공부할 때 원래 그 기본서라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정도인데 분량이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요약집으로 하시고 2차 과목은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집을 주 교재로 하고 나중에 기본서 한 번은 읽는다. 왜 읽어야 되냐면요. 기본서를 읽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를 막 비틀어내고 아주 그저 이상한 데서 문제를 내잖아요. 그거를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마 기본서 책이 두껍지만은 하루 정도면 읽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읽어야 돼요. 속도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가 끝난 상태에 읽으면은 특히 이제 기본서는 쭉쭉쭉쭉 넘어갈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1차 과목은 아무래도 뭐 기본서를 많이 읽으셔야죠. 1차 과목은 기본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1차 과목 선생님이 아니지만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서를 주로 하고 요약집을 부교재로 하고 2차 과목은 요약집을 주교재로 하고 기본서를 부교재로 하고 2차는 어차피 암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요약집이 지금 전 과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약집으로 단권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합격자들은요 2시간 만에 봐요. 이거 178페이지거든요. 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 저 원래 제 요약집이 100페이지였어요. 원래 100페이지였는데 이걸로 수업하는 학원들이 많아져 가지고 요약집을 조금 요약집 치고는 분량이 많죠. 그래서 이제 좀 충실하게 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고 2시간 만에 봐야 된다는 거 농담 아닙니다. 진짜예요. 2시간 만에 봐요. 합격자들은. 이걸 쭉쭉쭉 넘깁니다. 그러니까 딱 페이지 넘어가면서 아 여기는 뭐가 있어. 여기는 뭐가 있어. 이 정도 속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방금방 보십니다. 자, 그러면 첫 진도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고요. 이제 다시 들으신 분들 계시는데 요약집이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수업은 이제 요걸로 하면 간단해질 겁니다. 자, 그럼 3페이지 총칙 나갑니다. 우리 과목이 지금 전체 법령과 실무로 구성되어 있죠. 공인중개사 법령, 그 다음에 중개 실무 이렇게 지금 크게 테마가 나눠져 있는데 산업인력공단이 엊그제 27일 날 발표했죠. 올해 시험 계획에 대해서. 오늘 제도를 공부하는데 2월 말까지 예전 공부하게 돼 있잖아요. 시험. 예전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월 27일 날 예전 공부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우리 법령 쪽에서 몇 프로를 출제한다? 70%. 실무 쪽에서 30%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7대3 비중으로 출제하겠다. 근데 최근 시험은 법령 쪽에서 계속 몇 프로 나온 거예요? 80%. 그래서 이제 여기서 32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실무에서 20%가 일단 출제가 되는 거예요. 실무 비중을 우리한테 낮추면은 유리하다고요? 불리하다고요?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법령은 아무리 어렵게 내도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맞출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는 법령이 7대3으로 지금 산업인력공단은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 출제는 8대2로 출제를 하고 있다는 점 잊으시고 이 법령이라는 것은 일단은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3페이지에 참고 부분 있죠. 이 요약집에 참고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걸 달달달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야말로 참고입니다. 그냥 참고는 시간이 매우 남을 때 보는 거다. 그런 거는. 그리고 이제 그 출제 빈도가 다 제목에 표시되어 있죠.
출제 빈도가. 그러니까 이제 공부 포커스를 2차만 하신 분들은 무조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험 기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2차만 하신 분들은 꼼꼼히 복습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1, 2차를 같이 하신 분들은 수업만 듣고 2차는 끝낸다. 아셨죠? 끝내고 그 시간에 뭐 하셔야 된다고요? 1차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1, 2차 동시응시생은 지금 2차 손대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근데 2차만 하신 분들은 복습을 철저히 하고 이제 암기할 거 암기하고 출제 빈도 다 나가 있으니까 그 출제 빈도를 잘 보시고 이 부분은 내가 암기해야 됐구나 하고 매회 출제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암기 다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돼 있는 부분은 그냥 그야말로 참고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매우 남을 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법령의 구성이라는 거는 3페이지 참고라고 돼 있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 그래서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 해요? 대통령령 가로 열고 써 있죠. 다음에 시행규칙을 다른 말로 뭐라 해요? 국토교통부령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법의 제정 목적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법 제1조예요. 그럼 법의 제정 목적도 우리는 출제한 적이 있죠. 17회, 20회, 21회 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냈는데 틀리고 오셨다.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건 무조건 맞추고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법의 제정 목적 보겠습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거기 부동산 중개업이란 말에 밑줄 그어야 되죠. 동그라미를 치든 밑줄을 긋든 그거만 주의하자는 얘기예요. 다른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법령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그 전문성을 높인대요. 이게 제고한다는 얘기죠.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크게 어려운 점은 없네요. 그냥 단순 암기만 하면 돼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 이거는 쉽게 기억이 됩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중개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업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인데 여기는 중개업도 있고 컨설팅업도 있고 분양대행업도 있고 개발업도 있고 등등등이 있는데 뭐만 육성한다고요?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만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업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있죠? 법의 지정 목적이 아닌 거 속지 말자 유사 표현입니다. 속지 말자 유사 표현.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 정도만 주의하면 돼요. 부동산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이런 것도 없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이해만 해주시고요. 자, 그럼 법 제1조 제정 목적을 봤습니다. 넘어가죠. 4페이지에 공인중개사법의 성질, 부동산 중개업의 연역은 통과합니다. 법의 성질 정도는 다음 순환 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 타겟 용어의 정의 5페이지로 갑니다. 그럼 용어의 정의는 매회 출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매번 출제하니까. 앞으로 이 용어들이 나오면 이 의미로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 문제는 문제 유형이 확실히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단순형. 그래서 용어의 정의 법 제2조에서 6가지 용어의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단순형 문제는 그거예요.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 틀린 것 골라라 해서 중개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개업공사라 하면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단순형 문제고 또 하나는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가 있거든요. 이 판례를 묻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으로 확실히 문제 유형이 구분되고 있는데 요즘 이게 약간 경향이 바뀌고 있어요. 둘이 섞어서 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조금 더 이제 비틀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충분히 커버하고 해야 된다. 자, 그럼 용어의 정의 첫 번째 중개입니다. 색깔 칠해진 부분에 있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끊으셔야 되죠.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서 끊으시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여기서 끊으시고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다.
자, 그럼 첫 번째 용어의 정의에서 우리가 중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개 용어의 정의가 첫 번째 등장했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네 가닥으로 지금 나눴어요. 그래서 먼저 법정 중개대상물이에요. 우리 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 오늘 공부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의 정의로 내려놨네요. 그럼 이 문장에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법정 중개대상물이 있거든요. 5가지가 있어요. 오늘 공부하는데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목이 있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어요. 이게 법정 중개대상물 5가지가 이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사고자 한 자, 팔고자 한 자, 세를 놓고자 한 자, 얻고자 한 자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권리의 득실 변경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래서 이 3가지는 권리의 득실 변경의 대표적인 예시에 불과하다. 자, 이것을 알선한데요. 알선은 거래가 성립되도록 주선하는 일체 행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건 쉽게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소개 또는 매개 또는 주선,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당사자 간의 거래죠. 거래를 소개하는 것. 이게 중개였어요. 이게. 그럼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잠깐 보면요. 자,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을과 거래하신대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토지에 대하여 갑을 사이에 사고 파는 계약을 합니다. 이게 매매죠. 다음에 이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이 갖고 있는 토지와 맞바꾸는 계약을 한다. 이것이 교환. 다음에 토지를 을한테 세를 놓습니다. 임대차죠. 그 밖에 이 토지에 성립할 수 있는 권리, 저당권 성립할 수 있나요? 그럼 저당권 설정행위를 소개합니다. 이것도 중개 맞죠, 그럼?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있는데 이러한 토지에 대해 성립할 수 있는 각종 권리, 이러한 권리의 득실 변경한 행위, 이것을 소개하는 게 바로 중개다. 이게. 그러면 이 토지는 중개대상물이죠. 다음에 갑과 을입니다. 이들은 거래 당사자. 다음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은 이 부분. 그 다음에 요게 알선이에요. 자, 그래서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예요. 이게 중개입니다. 그러면 단순형 문제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단순형 문제 유형. 이렇게 됐어요.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냈어요. OX. X. 틀렸죠? 뭐가 빠졌어요?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빠졌어요. 이게 왜 틀렸냐면 중개가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인데 여기는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지상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전세권 설정이, 저당권 설정이, 저당권 이전 행위 등등등이 있죠. 근데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으니까 의미가 축소됐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해 버려야 됩니다. 이게. 근데 요즘 최신의 신경향 이게 약간 바뀌고 있다 그러죠. 문제가. 이걸 비틀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맞아요? 거꾸로 내는 거죠, 이제. 지금 중개대상물에 대한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면 틀렸다고 그랬죠, 이거. 근데 거꾸로 토지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맞죠? 이해되세요? 이게 신경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의 정의를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것만 딱 냈었는데 이걸 갖다 비틀어내는 거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이것만 연습해 왔는데 문제를 비틀어내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멈칫해요. 그래서 우리 과목이 요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철저하게 이해를 하든가 암기를 하든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중개입니다. 근데
토지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만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다라고 하면 틀렸죠 이거.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렇게 물어보는지 저렇게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기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용어의 정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중개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과연 중개가 뭐냐? 중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중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선. 그럼 세탁기 매매 알선 중개입니까? 아니죠. 한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에 대한 알선?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 물 알선이에요. 이게 중개입니다. 이게.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합니다.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자동차 매매 소개했어요. 중개예요 아니에요? 중개사물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물이 아닌 것을 소개했어요. 그럼 중개 아닙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시험 대미를 하니까 권리금이 있거든요. 상가 의뢰할 때 권리금 발생되죠. 그럼 권리금은 직기비품이라든가 영업권, 영업사의 노하우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럼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권리금 거래 소개를 했네요. 중개 아니네요. 중개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알선하는 행위는 소개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 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이게 소개예요. 그러면 소개가 아닌 행위는 중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분양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상가에 대해서 분양을 대행해 준다. 그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상가에 대해서 대신 팔아주는 거죠 이거. 그러면 분양 대행은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소개 아닙니다. 또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 해줍니다. 그럼 컨설팅하는 행위도 소개가 아니죠. 상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중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처음 들으신 분은 조금 어렵지만은 이해를 꼭 해두세요. 중개대상 물에 대한 알선이 중개이기 때문에 이 권리금 거래 소개입니다. 중개 아니죠. 분양대행도 소개 아니니 중개 아니다. 컨설팅도 중개가 아니다. 자, 그러나 컨설팅을 하면서 토지 매매 알선을 부수적으로 합니다. 중개가 돼요 안 돼요? 토지 매매 알선은 중개가 맞죠? 근데 컨설팅 자체만 했다면 중개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그럼 우리는 중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니까 중개가 아닙니다. 권리금 거래 소개, 분양대행, 컨설팅입니다. 우리 법이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가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이제 중개의 성격이 등장하고 있어요. 5페이지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찾았어요? 자, 중개의 성격은 사실행위, 독자정의라고 돼 있는데 이거 사실행위에 대한 반대말을 법률행위로 보겠습니다. 그냥. 그럼 우리가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게 법률행위를 공부하는 거죠 지금. 이거. 그럼 법률행위라는 것은 민법 시간에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하나의 의사표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공부했죠. 이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뭐예요? 매매, 통칭, 계약. 그렇죠.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이다. 그럼 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합쳐서 성립되죠. 그러니까 계약은 불가결의 요소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계약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법률행위로 우리는 이해도 돼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 중개가 과연 이러한 법률행위와 같은 계약이냐,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냐 이 문제예요. 이거는. 그럼 이자의 업무 활동을 잠깐 생각해 보면 갑이 토지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 받았어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하여 등기사항 증명서 떼봐야 되죠. 그럼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보는 행위는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떼볼 뿐이에요. 또 현장 모시고 현장 안내하죠.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여줄 뿐이에요. 그냥 계약서를 작성해 줍니다. 역시 이거는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중개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면 현장 안내를 한다는 사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본다는 하나 사실행위에 불과하죠. 예를 들어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결론,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계약이 성립되도록 도와주는 행위죠. 그러니까 보조행위예요. 또 이 법률행위가 성립되도록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거 미리 떼놓고 있죠. 그러니까 준비행위입니다. 보조행위이자 준비행위에 속합니다. 나아가
이 A는 갑의 대리인으로서 이 물건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중개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대리행위도 아니다. 나아가 이 을의 심부름꾼으로서 이 물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사자로서 행위가 아니란 얘기죠. 예, 그래서 사자로서 행위도 아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 이 중개행위는 독자적 행위란 얘기예요. 대리행위도 아닌 수임인으로서 행위도 아닌 나아가 심부름꾼으로서 하는 행위도 아닌 독자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 정도. 꼭 기억할 거는 요즘 잘 안 물어보고는 있는데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출제했던 게 제 기억에 15회 추가 시험으로 기억이 되는데 부동산 중개는 재산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OX. X예요. 눈이 재산상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예요.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 중개는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개의 3요소예요. 이것도 가볍게 그냥 이해해 두시는데 이 그림에 있죠. 첫 번째, 중개가 되려면 중개 대상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고, 다음 두 번째, 거래의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중개 의뢰인. 중개 의뢰인이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중개 행위자가 있어야 되죠. 중개 행위자 우리는 통상 뭐라고 해요? 개공, 개업, 공인중개사로 합니다. 그래서 중개의 3요소,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랬어요. 거기 무등록업자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뭔 소리냐? 중개의 3요소에서 중개 행위자에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도 포함이죠. 해도 좋다 이 얘기가 아니고 중개의 3요소에서 중개 행위자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지에 대한 거래 속했어요. 이거 중개한 거 안 한 거예요? 중개한 거죠. 그러니까 중개 행위자에는 무등록업자도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해도 좋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이제 판례를 쭉 짚고 가야 되죠. 그래서 이번 순환 때는 판례를 이제 전부 다 짚고 갈 겁니다. 일단은 민법에서만 판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중요합니다. 자, 5번 판례. 고맙게도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데 어떠한 5페이지 1번 판례 지금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의 보호의 목적은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개업공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할 선 중개할 의사를 갖고 있었냐고 하는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할 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있는데 여부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냥 이건 설명이 필요 없죠. 중개 행위인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다.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결정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 근데 생각보다 잘 물어봐 이거. 자, 넘어갑니다. 2번 판례. 특이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의뢰인과 직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 이 판례 우리 이제 지난 순환을 들으신 분은 들어봤는데 우리 A께서 말이에요. 자격증을 걸었어요. 이분이 등록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중개사무소를 누가 운영하고 있냐면 갑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A로 하여금 자격증 걸게 하고 사무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 자격증 거신 분이 이 사무소에 출근을 안 합니다. 출근 안 하면 이거 똑 떨어지는 대여라고 그랬죠. 똑 떨어지는 대여요. 자격증 거신 분이 사무소에 안 나가면 이건 무조건 대여입니다. 그럼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출근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이자가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장님이라는 얘기죠. 어느 날 을이 찾아왔죠. 오피스텔 세를 얻고자 했어요. 근데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이 오피스텔 전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전 소유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피스텔을 보여주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이거 임대차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현재 소유자는 누구였냐면 병이었어요. 현재 소유자는. 전 소유자가 갑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자가 옛날 등기상 증명서 같은 걸 제시한 거예요. 을한테 내가 소유자 맞다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씁니다. 요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데 그러면 임대인란에 갑이 서명 또는 날인했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란에 을 서명 또는 날인했어요.
알선개업공사 A 서명 및 날인이죠. 자, 그래서 써주고 확인 설명서도 작성 유보가 됐어요. 그리고 보증금을 이자로부터 이자가 얼마 받았냐면 3천만 원이었어요. 실사건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를 인마이 포켓한 거예요. 받아가지고 도주했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을이 3천만 원을 날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A가 공제 가입이 돼 있었죠. 우리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 그래가지고 내가 A의 중개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 3천만 원 손해 입었으니까 네가 물어내라 하고 지급 청구했어요.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이 소송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 이 을 패소했죠. 졌어요. 공제해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왜? 이거는 중개행위라고 볼 수 없다로 했어요. 중개행위여야지만 이게 공제해서 지급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보시게 되면 중개라는 것은 결국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의 거래를 도와줘야 된다. 근데 이 상황을 보건대 이것은 형식적으로 A가 중개한 것처럼 돼 있죠. 중개한 것처럼 돼 있는데 요 A가 사무소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도장 누가 찍은 거예요? 갑이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로서 계약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로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가 결국 을패소 졌습니다. 이거 좀 특이하죠.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을 들어봤었는데 일손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중개로 보고 공제해서 지급해라 하고 판단 나갔잖아요, 지금. 근데 이 사건은 결국 을이 패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그럼 키포인트가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직접 당사자로서 계약했어요. 그럼 이건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왜 그랬을까? 왜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했을까? A는 명의 대여자로서 상법상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손해에 대해서 A는 을한테 지급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패소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이자가 돈이 좀 있었나 봐. 이게. 자, 그래서 2번 판례 이해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3번 판례. 부동산 중개 업무는 상법에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에 해당하고.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중개행위는 상행이다, 아니다? 상행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중개행위는 상행이다. 자, 여기서 잠깐 다녀올까요? 우리 A, 개업공사 A 있죠? 개업공사는 상인일까요, 아닐까요? 상인이죠. 중개를 영업을 하고 있죠, 지금. 상인이에요. 그럼 이자가 하는 행위는 상행위가 맞겠네. 맞죠? 그 중개행위는 상행이에요. 따라서 개업공사가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간주된다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 이거는 이제 그 개공이 이제 책임을 보증각서 써줘가지고 결국 상행이기 때문에 연대보증으로 책임을 져라. 바로 이렇게 나간 판결인데 잠깐 이 사례 또 소개합니다. 이 사건이 뭐였냐면 갑의 개업공사 A였습니다. 을의 개업공사 B였어요. 둘이 협력을 해 계약을 성사시키죠. 전형적인 공동중개 모습이죠, 이거. 전형적인 공동중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공동중개로다가 계약이 성사가 되는데 을이 그랬던 겁니다. 야, 잔금일에 갑이 그랬던 거예요, 을한테. 잔금일에 내가 잔금이 안 들어오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내가 너한테 팔긴 파는데 만약에 잔금일에 잔금 지급을 안 하면 내가 손해 있게 되니 중개한 니들이 그럼 잔금을 책임지겠다고 보증각서를 써라, 이런 거예요. 이거 참 뒤러워서. 그래가지고 그럼 A, B가 그랬던 겁니다. 좋다. 그럼 우리가 써줄게 하고 이제 잔금 보증각서 1억을 써준 거예요. 을이 지급하지 않을 때 우리가 대신 지급하겠다. 각서를 써준 겁니다. 을이 지급을 안 했어요. 잔금일에. 그러자 이 보증각서를 근거로 갑이 A한테 지급 청구를 했던 거예요. 1억 네가 지급해라.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A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야, B도 보증을 섰잖아. 그러니까 나는 5천만 원밖에 책임이 없거든? 라고 주장했어요. 이게 무슨 주장이냐면,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이제 채권 총론을 공부 안 하는데 보증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럼 보증인이 여러 명이면은 이게 연대 보증이냐 각자 보증이냐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연대 보증은
각자 전액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 아시죠? 아니, 채무자하고 나하고 연대보증 쓰잖아요. 그러면 그 보증인은 채무자가 똑같이 전액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때 각자 보증은 그 분할된 금액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이게 이제 각자 보증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면 참고로 우리 민법상 보증인이 여러 명이었잖아요. 민법상 보증은 각자 보증이 원칙이에요. 각자 보증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금액에 대한 1억에 대한 보증인이 여러 명이었다. 그럼 민법상 보증이라면 각자 5천만 원씩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두 명이라면. 근데 상법상 보증을 썼잖아요. 그럼 이때는 연대 보증이 원칙이에요. 상법상 보증은 연대 보증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뭐라고 그랬냐? 자, A가 그럼 이건 분별의 이익을 주장한 거예요. 나는 5천만 원밖에 책임이 없다. 각자 보증을 주장한 거죠, 지금. 이거. 이 점에 대해 대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자, 너는 상인이다. 개공은 상인이 맞죠? 그러니까 이 상인이 하는 행위는 상행이다. 그러니까 이 상행인 중개를 완성하기 위하여 보증을 썼으니 이 보증도 상법상 보증이라는 얘기죠. 그럼 뭐란 얘기예요? 연대 보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1억 네가 다 책임져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A가 1억을 지급하죠. 그러면 보증인들끼리는 서로 구상할 수 있어요? 5천만 원 물어내라 구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3번 판례가 그거예요. 우리 부동산 중개 업무는 상법에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일로서 기본적 상행에 해당하고 상행이라는 얘기죠. 이 상행인 중개를 완성하기 위하여 보증각서를 작성해 줬다는 얘기예요. 이 행위도 상행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대보증이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가 기억에 남길 거, 우리 중개행위는 상행이다 아니다? 상행이다. 이거 한 번도 안 물어봤으니까 이해해둡니다. 기억해둬요. 그러니까 중개행위는 상행이다. 그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4번 판례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사례가 지금 나오질 않았는데 판례에서 지금 현재 공시를 하면서 사례를 명시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따끈따끈한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 2019년도 판례인데, 중개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사법에 의한 중개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죠. 이 사례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저렇게 이제 설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불간에 우리 투기과일지구 아시죠? 투기과일지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분양권인데 이 분양권이 전매가 제한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에 대하여 우리 개공이 소개한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중개냐의 문제죠. 분양권 전매 제한돼 있는 것 이거 거래하게 되면 불법행위죠. 그러면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무효라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거 전매 제한에 걸려 있는 분양권을 전매 이거 하게 되면 무효다. 이 거래는 라고 하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예요, 지금. 그럼 이거 강행법규 위반했죠. 그러면 이걸 소개했습니다. 중개다 아니다? 예? 중개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중개란 얘기죠. 그러니까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이걸 소개한 게 중개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 중개란 얘기예요. 이것도 뭔 말인지 되시죠?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4번 판례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사자 간에 거래한 행위가 불법 행위였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소개했다 하더라도 이건 중개로 볼 수 있다. 중개대 상물에 대한 거래였다면 이건 중개로 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판례 잠깐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중개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끝났죠? 거기 보충이라고 써 있죠? 보충은 시간이 매우 남으실 때 읽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도 제가 수업할 때 시간이 매우 남으면 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X를 확 쳐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지울 필요 없고. 예. 우리 과목이 60점 과목이에요? 80점 과목이에요? 80점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올카 봐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작년처럼 그렇게 뜬금없이 어떤 문제를 내버리면 그것도 맞히고 와야 되니까 어쨌든 보충. 근데
제가 아마 보충은 끝까지 안 할 것 같은데. 자, 참고하시고. 자, 그럼 첫 번째 용어의 정의를 받고 이제 중기업 용어의 정의로 내려갑니다. 7페이지. 중기업. 찾았어요? 자, 봅니다. 중기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여기서 끊어야 되죠. 끊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여기서 끊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기업이에요. 자, 그럼 이제 중기업 용어의 정의로 들어갑니다. 중기업 용어의 정의인데, 중기업은 지금 세 글자니까 세 가지 요소다. 먼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이제 기억합니다. 크게 어려운 점 없네요. 자, 그래서 중기업은 세 글자니까 세 가지 요소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고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받습니다. 중기업에 해당될 수 있죠. 일방의 의뢰 포함.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일정 보수는 꼭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보수를 받지 아니한 무료 중개행위입니다. 무료로 하는 중개행위. 이건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무료 중개는 절대 중개업이 될 수 없어요. 보수 받으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개공이 보수를 안 받고 중개합니다. 중개는 맞죠. 중개는 맞는데 중개업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보수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 요구까지만 했어요. 약속 요구까지만 했다. 그럼 약속 요구가 아직 안 받았으니까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될 수 없다. 아, 보수 받아야 된다니까. 그럼 약속 요구한 행위는 보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약속 요구한 행위 가지고는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다음 주에 무등록 중개업에서 더 공부하는데 어쨌든 이해만 해두세요. 약속 요구한 행위는 아직 안 받았으니 중개업이 될 수 없다. 이해해 두시고. 근데 우리 개공이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확인 설명 정확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도 있어요. 그럼 무료 중개행위에도 공인중개사법은 적용이 된다. 일단. 자, 그래서 무료로 하는 행위는 절대 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믿으시고,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대요. 그러면 업으로 한다는 얘기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일단 한 번 정도 한 것은 아니죠.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러면 우연한 기회 1회 건물에 대한 매매를 소개하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여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여야 되고, 다음에 영리성도 있어야 된다. 근데 보수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영리성은 추정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면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유형이 단순형이 있다고 그랬죠. 단순형. 용어의 정의를 이렇게 냈어요. 중개업이라 함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왜 X? X. 뭐가 틀렸어요? 등록. 그러니까 중개업 정의에서는 등록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도 중개에 해당이 되는 거고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다시, 중개와 중개업 정의에서는 등록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등록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도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일단은 등록이 빠져야 된다. 다른 사람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것. 이게 왜 틀렸냐면 중개업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인데 이 절반은 등록을 하고 하는 중개업이 있죠. 이 절반은 무등록 중개업도 있죠. 무등록업자가 한 행위도 중개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만 가지고 정의를 했으니까 이 정의는 틀린 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죠. 우리 법 제9조 1항인데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하라고 했으니까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나아가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예요.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가 바로 뭐예요? 중개
보수예요. 그럼 우리는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우리 법이 정해놓은 한도를 단 한 푼이라도 초과해받았어요. 그럼 바로 보수 초과로 처벌되는 거죠. 1년 이하의 적도는 1,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중개업이 아니라면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이 없고 초과에 걸릴 일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중개를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보수를 받고 했네요. 그럼 이꼬로 이게 뭐다? 이게 중개업이다. 이게. 그러면 이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합니다. 중개가 아니죠. 그러므로 권리금 거래 소개했습니다. 중개 아니라겠죠. 그럼 권리금 거래 소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어요.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알선이 아닌 건 중개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양대행을 한다든가 컨설팅을 해줍니다. 이건 소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 아닙니다. 그러므로 분양대행 컨설팅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어요.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권리금 거래 소개만 합니다. 등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보수 규정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서 받으라는 얘기죠. 분양대행이나 컨설팅만 합니다. 등록할 필요 없어요. 이에 대한 보수도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이 없으니까 아무리 많은 보수 받아도 초과될 일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지금 처음 들으신 분은 이해를 해두세요. 그냥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할 점은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에 부수하여 토지매매 알선을 업을 했다.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한 거예요. 그럼 중개업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이 되니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럼 그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꼭 해두시고. 자, 그럼 중개업 다 봤어요. 그래서 7페이지 핵심에 써있는 내용이 있죠. 방금 설명한 거죠. 중개업은 중개를 보수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중개업이 되는 거고, 그럼 보수를 받지 아니한 알선에는 무료 중개행위예요. 중개에는 해당되는 거죠. 중개는 해당이 되지만 중개업은 아니다. 알아보시겠어요? 또 중개대상물에 대한 일회성 알선했어요. 한 번 정도 소개했다. 이건 중개에 해당한다 안 한다? 중개는 해당이 돼요. 근데 중개업은 아니에요. 그 다음 4번은 중개와 중개업에서는 등록 여부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불문하고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도 중개업이다. 알아보시겠죠? 자, 넘깁니다. 8페이지 판례 있죠? 이거는 별표 쳐놓으세요. 무지하게 잘 냅니다. 이거. 그래서 이 판례만 정확하게 정리해도 용어의 정의를 맞춰버릴 수 있는데 판례 문제는 1번입니다. 알선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는 알선 중개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태양이 뭐라고요? 모습.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면 중개업이냐 중개냐의 문제는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다음 2번. 우연한 기회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라고 보수를 받았어요. 그래도 중개업에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연한 기회 1회 나오면 중개업이 아니죠. 근데 중개는 해당이 된 거죠. 참고하시고. 다음 3번. 권리금을 소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맞아요? 권리금은 중개사물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거래 소개는 중개업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한도 역시 이러한 거래상 중개행위는 적용되지 않겠죠. 당연한 얘기고. 4번 판례.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와 이루어졌다고 하여 공사법상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해당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해당한다는 얘기 이거.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이것도. 자, 다음에 5번 판례. 중개이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여기서 끊으세요. 자, 왜 끊어놓느냐? 지문을 이렇게 낸 적 있죠. 중개이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라고 낸 거예요. 다시 지문을 이렇게 낸 겁니다. 중개이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라고 낸 거예요. 지문을 OX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일순환하신 분 담보물권의 종류 나열해 볼까요? 저당권 있고 또 예? 누가 지역권 그랬어 지금? 질권 또 유치권. 지금 내가 안 했어 그러니까 점소 지지전 유질주 아니에요. 그죠? 지지전이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그다음에 유질저, 담보물권이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일순환하신 분 아셔요? 이거 질권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다시 볼까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라고 낸 거예요. OX. 지금 O라고 했죠? 근데 담보물권에 질권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중개사법의 문제를 보는 각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원칙론을 얘기한 겁니다. 중개대상인 권리에는 담보물권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단 질권 제외. 다시 중개대상 권리 그 밖의 권리에는 담보물권 포함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단 질권 제외예요. 그러면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인이다 보니까 질권이 들어가는데 뭔 얘기 왜 저게 맞았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칙으로 얘기하면 맞다. 담보물권 포함이죠. 근데 이걸 틀리게 만들 때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 모두가 포함된다라고 하면 X예요.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이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봐야 돼. 그러니까 중개사법은요 국어도 잘해야 돼. 국어도. 그러니까 원칙론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항상. 이해되시죠? 그러면 중개대상인 권리에는 용익물권 모두가 포함된다. OX. 다시 용익물권 모두가 포함된다. O죠 이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모두 들어가잖아 이거. 근데 담보물권 모두가 포함된다는? 틀렸죠. 근데 지금 담보물권이 뭔지 용익물권이 뭔지를 헷갈리고 처음 들으신 분은 이제 민법에서 들으시니까 걱정 마시고 그래서 이제 총칙 쪽은 민법의 기초가 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끊어놓는 거예요 지금. 저당권 등 담보물권 포함됩니다. 자, 끊어놓고요.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을 알선함을 업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부수와 이루어졌다 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거는 그럼 컨설팅에 부수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금전소비대차계의 부수와 저당권 설정이 알선을 업으로 했어요. 그래도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사건 그거였습니다. 최근에 이 비슷한 사건이 또 나왔는데 지금 이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죠. 여러분들 시험법이 민법에서 이제 빠져 있는데 이분이 은행 출신이에요. 은행에 그럼 아시는 분들 많겠죠. 그래갖고 이른바 대출알선을 하고 다녀요. 대출알선이 뭐예요? 금전 소비대차. 소비대차 알선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거 금전은 중개대상 무리 아니에요? 무리 아니죠. 그러면 이것만 소개했다면 중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에 부수하여 저당 잡아야 되죠.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알선을 업으로 했어요 지금. 그럼 이거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업이죠. 그러면 저당권도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소개했으니까 결국 이것은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이 알선을 업으로 했다. 중개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소개할 때 같이 보고 가죠. 최근 판례. 작년에 이걸 물어봤는데 잠깐 중개대상물 갔다 오죠. 중개대상물 쪽에 거기 그저 판례 있잖아요. 12페이지 10번 판례.
찾았어요? 자, 이거 작년에 물어봤거든요. 금전채권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맞아요? 당연히 아니죠. 따라서 금전채권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은 공사법 위반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금전은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금전채권의 매매계약을 중개했다. 이거는 중개 아닙니다. 알아보셔야 되죠. 따라서 공인사법이 규정하는 중개보수의 한도액도 금전채권 매매계약 중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 사건 소개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작년도 7월 11일 사건이었죠. 지금 대판. 그죠? 근데 우리가 시험을 작년에 몇 월 달에 봤어요? 10월에.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판례도 다 내버립니다. 문제를. 작년에 바로 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래도 판례 저거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 알고 있었죠? 이미 금전은 중개물이 아니라는 거. 이거와 비슷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이 사건이 뭐였냐면 그 저당권을 사고 파는 거예요. 지금. 저당권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축협에서 갖고 있는 저당권이었죠. 축협에서 7억 6천이었나 그게. 7억 6천 정도 채권 채구액 7억 6천 정도 되는 요 저당권을 축협에서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실제 채무액은 한 6억 3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억 2,400인가 그렇게 됐다는데 실제 채무액은 약 한 6억 3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개공이 사가지고 저당권을 사는 거예요. 혹시 결혼 시간에 유동화 채권이라고 들어봤나요? 유동화 채권 투자해 보신 모양이네. 금방 알아들으신 거 보니까. 요즘은 제가 이거 경매 강의를 안 하고 있다는데 유동화 채권을 사는 게 NPL이라고 해요. 경매하시는 분들은 이 NPL을 금방 다 아는데 이거 부실채권이에요. 이게 부실채권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제도가 후진적인 체계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부실채권을 잘 못 사요. 좋은 것들은 지들끼리도 사고 팔아 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융체계는 엄청 후진화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선진국 쪽에서는요 유동화 채권을 전부 다 사고 팝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직접 저당 채권을 사고 팔아요. 저당 채권을.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고 파는 거예요. 지금 이걸 사고 파는데 이거를 개공이 사가지고 축협으로부터 사가지고 부실채권이라는 얘기죠. 이걸 NPL이라고 그래요. NPL 하는데 이걸 사는 겁니다. 그래갖고 경매를 넘겨가지고 자기가 이걸 낙찰받으려고 그랬어요. 이거를 싸게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데 6억 3천이 이제 실채무액이 돼가지고 자기가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인한테 살아간 거지. 야, 네가 투자해라. 그리고 이거 경매 넘겨갖고 낙찰받자. 그리고 그 수익금을 나눠 갖자. 그런 거예요. 그럼 실제 이거 시가는 훨씬 이보다 더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시가가 뭐 10억 이상 갔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축협으로부터 A라는 자가 이걸 산 거예요. 이걸 샀어요. 그러면 이 저당 채권에 대한 부분만 매매를 소개했다면 금전채권은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중개가 아니죠. 근데 이 저당권을 부실채권을 할 때 저당권을 자기가 이전 느끼를 받아요. 축협으로부터. 채권자가 축협으로 돼 있겠죠. 그러면 A로 이전 느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저당권 이전 느끼 돼요 안 돼요? 되죠. 저당권에 이전되죠. 이건 주등기로예요 부기등기로예요? 너무 빠르나? 아니 공식법을 물어보는 게 너무 빠르냐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예요 부등기로예요? 주등기로. 그럼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는 채권자 변경 등기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부기등기로 합니다. 알아두세요. 지금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예요. 그래갖고 이제 채권자가 축협이었죠. 그러면 이전 등기 해야 되죠. 그러면 A로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소개한 거죠. 또 개공이. 그래가지고 5천만 원 받은 거예요. A한테. 무지하게 받았죠. 그래갖고 이게 보수초과다하고 검사에서 기소된 거예요. 기소된 겁니다. 보수초과다. 1심 판결 유죄. 보수초과. 1심 판결 유죄. 2심 판결 역시 유죄. 보수초과. 3심 대법원에서 깨졌어요. 대법원에서 깨졌다고 이거. 검사가 졌어요. 개공 이겼다는 얘기죠. 뭐라 그러냐면
대법원에서는 금전 채권은 중개사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만 소개했다면 분명히 이건 중개가 아니다. 근데 저당권 설정에 알선을 했죠. 이것은 분명히 중개가 맞다. 그죠? 방금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건 맞다. 그런데 왜 개공한테 그 검사가 졌느냐? 이건 보수거라 볼 수 없다 그랬냐면 5천만 원 받았는데 어디까지가 중개 보수고 어디까지가 금전 채권에 대한 보수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 비슷한 사례는 전에도 있었어요. 권리금 사건에서도.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이번 순한테 이제 이 사건도 설명을 하는데 그 형사 원칙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애매모호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다면 피고인이 이익 되는 쪽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5천만 원이 어디까지가 중개보수고 어디까지가 이게 금전채권에 대한 보수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그러므로 무죄.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건질 거는 이미 결론 다 알고 있죠. 금전채권 거래만 소개했다. 매매만 소개했어요. 이거는 중개가 아니다. 근데 그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에 알선하면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거기까지. 자, 그래서 같이 이제 봤고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중개업 용어의 정의 판례 7번, 6번 판례. 8페이지에 지금 다 이미 설명했죠. 이거는 6번 판례. 중개인이랑 개업공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고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알선을 중개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랬어요. 맞죠? 다음에 7번 판례도 소개했죠. 거래 당사자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어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아직 안 받은 거죠? 그 정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죠.